저는 저점은 형성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온다고? 근데 모르는 거잖아요. 그 최저점이 아닌지. 네. 그러니까 급락할 때는 잡는 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이게 터닝의 트리거로 보면 됩니다. 이 박종훈의 경제한방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전 투자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네네.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심리적으로 위축되니까 네네. 추세적으로 거래대금이 아주 크게 줄어든 상태가 맞습니다. 되어버렸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거래대금이 이렇게 쪼그라든 상태는 약세장을 뜻하는 거니까 정말 피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좀 이 상황에서 새로운 테크닉으로 좀 대해야 되는 건지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거래량 없으면 거래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같이 안 하는 게? 예, 예. 거래량이 없다는 거는 남들은 다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 뭐 자기 혼자 내가 특출나니까 난 뛰어나니까 난 여기서 할 거야. 그게 역발상이야. 그건 역발상이 아니고 역행입니다. 이 시장이 대세하라고 하고 있는데 나는 올라갈 거로 베팅한다든지 옵션에 그렇게 거래하시는 개인들이 많거든요. 시장이 대세 상승인데 반대로 아래로 하는 것은 그건 역발상이 아니고 역행하는 거고요. 역발상이라는 건 뭐냐면 심리적인 이유에 인해서 수급의 쏠림 현상이 비정상적으로 나타났을 때 그것을 역발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모두 다 좋다고 해서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그 군중의 쏠림에 반대로 가야 된다는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영끌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고생하는 것도 소위 그 속 쏠림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이걸 모르지 않아요.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다 알고 그때 행동했던 사람도 그걸 알지만 내 심리적으로 알지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한 거지 않습니까? 주식도 여기서 이만큼 올라오는데 3,300원 사면 안 된대 모두 다. 그런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한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이제 지금 거래량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그런 쏠림 현상이 나타날 때 거래량이 폭증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폭증하던 아래에서 폭증하던 거래량이 폭증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만약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나 시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시장이 다시 이 주식이 이만큼 충분히 싸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오는 매수의 주체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거래량이 다시 생깁니다. 지금 거래량이 없다라는 얘기는 관심이 없고 매수세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 혼자서 그냥 미리부터 들어가 있어야지 라고 하기는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 전개될 상황이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확실한 상태에서 들어가면 지금 가격에 작은 가격에 못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위험을 감수한 비용입니다. 대가죠. 조금 더 높게 하는 거는 조금 더 낮게 파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더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주식 시장은 전체적으로 돈의 흐름에 머니 게임이라는 걸 생각을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지금 예탁감이 계속 줄어들면서 예탁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는 안전자산인 채권이나 은행 예금에서 5%, 6%, 8%를 준다는데 위험자산인 주식으로 그만큼의 이익을 내려면 위험보상 배열을 따졌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확실하게 한 만약에 8%, 83, 24, 24% 수익 날 수 있다. 위험자산으로 이러면 들어갈 만한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이 한 10%벌 거야. 그러면 이걸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선 돈이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만 보면 되죠.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들어와도 돼요, 사실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쪼그라든 상황이라면은 개별 종목 몇 개만 막 움직이고 이러거든요. 자칫 잘못하면은 막 계속 이리 튀어지고 저리 튀어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는 다시 한 발 물러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월, 11월 반등이 셌었어요. 그렇죠. 종목별로 보면은 저점으로 또 고점으로부터는 많이 빠졌지만 지수가 17% 반등했거든요. 요 12월 들어서 어떤 특징이 보였냐면요. 북클로징 때문에 낙폭과대 종목은 반등을 하고 그동안에 신고가하면서 종목 올랐던 거 차익 때문에 매물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얘도 갖고 있고 얘도 갖고 있으면 얘도 좀 팔고 얘도 좀 팔아서 현금이 좀 있다면 지금도 똑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거래에 없는데 혼자서 거기서 뭐 조금이라도 벌어보겠다. 라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대세를 갖고 그 다음 큰 장이 언제쯤 내가 해야 되느냐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수익률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버블이 많이 꺼진 상태니까 지금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또 고민 지점 중에 하나가 네. 보통은 뭐 저도 이제 이 예. 경제부 기자 생활하면서 급락장을 봤지만 투매가 한 번씩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2008년에 와 주가 빠지는 날은 진짜 공포감이 들 정도로 툭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네. 사실 네. 우리가 외환위기 때나 아니면 네. 2008년하고 비교해 보면
이번엔 투매가 사실상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랑 비교한다면 그때와 비교한 그것이 이제 아직까지 투매는 없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스마트해진 머니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주식을 안 던진다니까라고 보는 시각이랑 상존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 후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마트 머니가 아니다. 이제 개인들이 정말 스마트해졌기 때문에 안 던진다. 이건 아니라는 근데 건가요? 저도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데 또 뭐 20% 빠진 종목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왜냐면 얘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요거 뭐 있으면 돼. 근데 이게 막 빠지기 시작하면 투매가 나서 빠지기 시작하면은 막 겁나죠. 야 이거 똑같아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일단 저는 후자 쪽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안 나왔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투매가 3번 있었습니다. 3번 있었는데 1월에 투매가 한 번 있었고요. 6월에 투매가 한 번 있었고 9월에 투매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실전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투매라는 건 뭐냐면 하락 각도에서 갑자기 90도로 밑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다 압니다. 1월에 급락했다가 옆으로 행보했죠. 한 3, 4개월. 6월에 급락했다가 그 다음에 반등을 조금 줬어요. 조금 세게. 그랬다 또 급락해서 저점 깨고 급락했어요. 그랬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요번에 조금 세게 올라왔거든요. 17% 올라왔거든요. 지금은 올라왔다가 살짝 내려가 있는 상태에 지금 현재 머릿속에 그림입니다. 지금 지수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1월에 급락했다가 많이 반등은 못했지만 6월에 급락했다가 반등, 9월에 급락했다가 반등. 급락하면 투매가 나오면 반등은 반드시 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러면 만약에 9월에 급락했다가 반등해서 그때 급락했을 때 잡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거기까지 안 내려가죠. 그게 2130포인트잖아요. 지금 안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게 그 사람이 여기서 만약에 터닝해서 꺾어서 이제 시장이 내년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냥 가정입니다.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최저점에 잡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모르는 거잖아요. 그 최저점이 아닌지. 그러니까 급락할 때는 잡는 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제가 눈 오는 날을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눈 오는 날을 좀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저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1997년 12월에 눈이 펑펑 내리는 날 우리나라 디폴트 선언했습니다. 디폴트 저도 선언한. 그날 기억이 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눈 막 내리는 날. 그러고 나서는 이 트라우마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겨울에 눈이 내리는 날은 왠지 시장이 계속 빠지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팍 빠지는 그런 게 그때도 그 외환위기 디폴트 선언하기 전에 한벌초강 부도나고 기아 부도나고 막 이렇게 몇 개가 이 기업이 부도가 나면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조금씩요. 그런 게 나오면 스마트하기 때문에 나오면 거기서 산다 이러지 않아요. 그냥 투매 나옵니다. 로스코스 나오고.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2100포인트를 깨고 투매가 수직으로 내려가는 이게 슬슬 내려가는 건 투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수직으로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게 발생을 하면 또 한 번 들어가야 돼요. 지금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요. 들어가서 나중에 먹고 나오던 그냥 비슷한 가격에 나오던 나올지언정 들어가야 돼요.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아까 한 번 더 있겠냐 없겠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거 저 굉장히 궁금하네요. 저는 저점은 형성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점은 형성했다. 저는 저점을 형성했을 거라고 좀 보고서 투자를 하고 있고 이건 뭐 다 다르니까요. 만약에 그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주 일시적일 거다. 이건 너무 희망적인 거 같잖아요. 위로도 좀 똑같이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갑자기 휴전한대요. 시장은 저는 완전히 환호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미국의 지금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고점에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떨어졌어요. 막 이런 거 막 뜰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는 거기에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팔아야 된다고요? 그때? 그런 희소식이 나왔는데? 거기서 빠져서 올라갔다 내려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 범위 내에서 환율과 그리고 금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일시적인 급등, 급락에는 대응을 해야 된다. 거기서 급등을 하면 팔면 다시 살 수 있고 또 급락을 하면 사면 다시 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년도에 일정한 대역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자라고 저는 이제 시황을 저를 추종하시는 분들한테 팔로우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지난번 저점이 2100포인트, 2130포인트를 깨고 2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냐 안 내려가냐의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저점은 그 정도면 됐다. 우리 시장이 35%, 37%, 거의 40%거든요. 거기죠. 그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걸 깨고 내려갈 요인이 없느냐. 있기 때문에 그걸 깨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걸 저점으로 생각한 사람이 깨고 내려갈 때 팔아야 되느냐 그러지 말자.
라는 대응법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이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사실은 최근에 고민하시는 분들을 이게 주변에서 뵙게 되면 그 고민인 것 같아요. 이제 한창 때 주식을 샀는데 지금 어쨌든 이미 다 손실을 보고 계시고 반등만 하면 좀 정리해야지.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 되게 많은데 그럼 이게 반등할 때 정작 그러면 또 정리하셨냐? 안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번에 그러신 분 거의 제가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은 별로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내년에 경기 침체는 온다는데 이런 반등할 때 이게 정리하는 게 정답인지 아닌지 가장 갖고 계신 분들 특히 한 손실을 대체로 한 10에서 한 30% 이렇게 보신 분들이 정말 주변에 많은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갖고 계신 분들은? 저는 이 얘기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주식시장에서 지금 현재 손실이 한 20% 이내, 타이트하게 말씀드리면 한 15% 이내의 손실이다. 그것도 대형주를 갖고 있으면 손실이다. 팟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팟이라고. 아니 이제 저점 어느 정도 좀 나왔다고 하신 거랑은 좀 파는 거랑은 좀 안 맞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15% 20%의 손실은 주식시장에서 한 번만 맞추면 다 플러스로 다 복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걸 복구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손실이냐를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팔라고 말씀드리고요. 근데 마이너스 40%예요. 마이너스 50%예요. 그러면은 100% 이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건 팔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있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제가 조언을 드리냐면요. 뭘 가지고 있느냐가 이제 그때 중요한 거거든요. 아파트 가격, 부동산 시장의 투기의 이 흐름을 쭉 설명하신 분이 있어요. 미래에셋의 그 연구위원 분이요. 이광수 의원인가 그분이 한 게 있었어요. 이 다른 방송에서 실명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분께.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뭐 방송에서 그 옆에 앵커가 주식에서 내가 연끌해가지고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지금 뭐 반토막 난다고 해요. 그럼 그냥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못 갖고 있을 겁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아마 갭 투자를 했을 거 아니냐. 많은 부분을 대출을 받아서 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자를 내야 되는데 힘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 집에 살 목적으로 들어간 사람이라면 최초부터 그랬다면은 힘들더라도 내가 사는 집이니까 거기서 있으면 결국은 좀 힘들게 지나면은 이자율도 떨어질 거고 집값은 다시 좀 올라올 거고 운신회복이 생기는 순간이 생길 거 아닙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거기서 거주의 목적으로 그 집을 샀냐 안 샀냐는 거예요. 내가 투기의 목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그 집을 샀다면 굉장히 힘들죠. 빨리 팔고 싶겠죠. 이거 완전히 마음이 달라요. 주식은 똑같죠. 어쩔 수 없이 시황을 이기지 못해서 얘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 얘는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이야. 그래서 나는 얘에 그냥 가지고서 투자를 할 거야 라고 처음부터 그런 투자를 한 사람은 마이너스 50%라도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는 맞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어디서 그냥 듣거나 시세 차익을 나 잠깐 들어가서 잠깐 한 10% 이익 보고 나와야지라고 했는데 이게 확 빠져버렸어요. 이런 것들은 다르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다르죠. 그런 것들은 내가 지금이라도 내년에 올해보다 변동성이나 위험성이 있을 개연성은 있지만 평균적으로 올해보다 지수가 위에 있을 개연성이 훨씬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얘는 오를 거야라는 믿음이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만약에 없다면 그 믿음이 있는 대로 옮겨가는 작업을 해놓고 지금 기다려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뭐 10에서 한 15% 정도 빠진 그런 상황에서는 주식을 팔고 또 기다린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언젠가 좀 더 비쌀 때 사더라도 확실하게 좀 올라가는 걸 이제 진짜 올라갈 만한데 이제부터 좀 사도 되겠는데 이게 언젠가는 올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그렇죠. 이게 계속 사계절이 돌다 보면 그거 어떻게 확인을 하고 어떻게 그 조바심 나서 견딜 수 있을까요? 이게 팔아버린다면 또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걸 기다릴 수 있어야지 수익을 내는 거죠. 내가 투자할 때 넉넉하지 않은 와중에도 그 시간에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데에서 투자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투자하고 그 범위 내에서 어떤 기업을 선택하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주식이 5만 원 갔는데 지금 뭐 2만 5천까지 빠졌어요. 반토막 났다고 쳐요. 그러면 2만 5천에 사고 싶었는데 반경 올라서 3만 원 돌파하고 3만 2천에 샀어요. 저 밑에 샀으면 이게 퍼센티지가 얼마예요? 7천 원이면?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얘가 3만 원에서 원래 이익 성장이 있었던 종목인데 5만 원까지 막 가다가 빠진 종목은 그 5만 원을 돌파하고 더 갈 종목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럼 3만 원에 사도
더블을 바라보면서 5만 원 넘어가면 더블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주식시장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시장을 쳐다보고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 기회가 분명히 오는데 뭘 그러면 쳐다보고 있어야 되느냐? 금리와 환율이잖아요. 금리와 환율의 변화가 생기는 것. 그리고 기업 이익의 하향을 하잖아요. 더 이상 하향하지 못하는 기저효과가 생기는 부분. 예를 들어서 반도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번 4분기 엄청나다면서요. 큰일 났습니다. 네. 지금 4분기에 지금 하이닉스 적자고 지금 삼성전자의 이익 추정치, 영업이익 추정치가 지금 6조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계에서는 5조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요, 지금. 네. 근데 그거 지금 막 발표되죠. 지금 삼성전자 빠집니까? 안 빠져. 안 빠지잖아요. 네. 여기선 딱. 그리고 다들 뭐라 그러자면 이거 이 실적 발표 언제 합니까? 1월 말, 2월 초에 하잖아요. 그때쯤 사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쩌면 기회 안 줄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나쁜 건 맞잖아요. 그리고 나서 얘들이 또 그 다음 실적 발표할 때 이 하나가 폭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공으로 얘기하거든요. 이 공의 이론. 우리 트레이더들은 이게 중요합니다. 트레이더들은. 공을 높은 데서 이렇게 떨어뜨려요. 땅바닥에. 그러면 처음에 요만큼 반등하겠죠. 그 다음에 요만큼, 이렇게 멈추겠죠. 멈추겠죠. 기업 이익의 이 하향 추정치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낮아지거든요. 네. 더 이상 낮아지지 않아서 어느 순간이 되면 애널리스트가 추정한 기업 예상치보다 서프라이즈로 나와요. 안 좋은데 실적은 안 좋은데 서프라이즈로 나오는 순간이 된다고요. 이게 터닝의 트리거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펀더멘탈 쪽은 이렇게만 말씀드리고요. 제가 잘 아는 주종인 차트 쪽에 기법 분석으로는요. 무조건 거래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거래량이 늘고 양봉이나 십자형이 생긴다는 얘기는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만약에 크로스 체크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 소위 말하는 역 헤드앤숄더. 역 헤드앤숄더는 정말 잘 맞아요. 역 헤드앤숄더는 모든 차트를 보면서 주봉을 보면서 헤드앤숄더를 보시면 되는데 물론 막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말고요. 일반적인 주식. 주봉상 역 헤드앤숄더가 생기면 굉장히 신뢰도가 높거든요.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코스피 지수가 여기서 지금 밑으로 빠지냐 위로 가느냐 지금 기로에 서 있는데 여기서 올라가면 굉장히 달라집니다. 어쩌면 역헤드숄더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시장의 주도주라고 얘기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시장에 얘가 올라야지만 올라가는 종목들. 물론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뭐 LG엔솔이나 각 섹터별 대표 종목들 있잖아요. 얘들이 저점 지금 말씀드린 거래량이 증가하든지 역헤드숄더가 생기는 게 같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아주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법 분석으로도 내가 어떤 타이밍을 잡을 수 있으니까 이것이 같이 보면서 맞아 떨어질 때까지 좀 참아내도 그게 맞아 떨어질 때까지 어느 순간이 되면 옵니다. 그런 순간에 와서 시장이 대세로 한번 꺾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올라갈 때도 또 굉장히 빨리 막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밑에서 잡으려서 싸게 잡으려고 자꾸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레벨업 단계 됐을 때는 우리나라는 어떤 고약한 특징이 있었냐면 꼭 다 폭락이 있었어요. 다 폭락이. 우리나라는 이제 2,000에서 3,000 박스권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쫓아 올라가면서 2,500포인트 위로 가서 사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 또 물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